뭐가 좀 잘 안 된다? 네. 그러면 그냥 막 웃어요. 그러면, 네. 제가 이렇게 웃으면 그냥 좀 다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게 저의 심리 팁인데요. 안녕하세요. 라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민호 일빠. 우와. 안녕하세요. 말갈량이 하양티브님. 최민호행. 우리 금이 안녕하세요. 비니예요. 비니 안녕. 집순이 순이 안녕하세요. 박시준님 안녕하세요. 아까 박시준님께서 질문해 주신 거 얘기해 줘 보세요. 네, 박시준님이 네. A라는 친구가 저한테 잘해주면서 친하게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A 친구 주변 친구들 사이에 안 좋은 소문이 들리고 저한테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A 친구 몰래 소문의 진실 뒷조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친하게 지내면서 소문에 대해 모른 척 해야 하는지 질문을 주셨어요. 저도 예전에 이랬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친구를 새로 사귀었는데 뭔가 이런 경우를 있었던 적이 있지 않나요? 맞아요. 네, 이럴 때, 각자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제 친구를 믿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저는 소문을 믿으면서 네. 갔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소문을 믿으면서? 네, 알고 보니까 다 헛소문이었다는 거. 네. 또 다른 분은요?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알아보죠. 네.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알아봤어요? 네. 저도 예전에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저도 친구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나를 믿는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사실 그 사람들이 나랑 친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의 그 여러 얘기를 들으면서, 나하고 친하게 된 친구에 대해서, 정보를 얻는 건 좋지만 뭔가 또 의심을 하고 뭔가 불신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나와 그 친한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 보는 게 좋겠어요. 그러고 뭔가 정보에 대해서 쫓아간다기보다는 나의 마음과 그리고 친한 친구와 대화를 해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말갈량이 하양TV님이 저는 어릴 때 아빠가 술을 드시면 저와 엄마, 언니를 많이 때렸어요. 그래서인지 엄마는 저희들에게 쌀쌀맞게 대하셨어요. 특히 저는 아빠를 닮았다고 더 미워하셨어요. 현재 저는 딸을 하나 둔 가정주부인데요.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화가 나면 아이한테 너무 언어폭력을 심하게 해서 저는 제 딸을 심하게 해요. 저는 제 딸을 무척 사랑합니다. 그런데 화가 나면 참지를 못해요. 네, 어릴 때 이렇게 가족들한테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폭력을 이렇게 당했던 분들이 내면에 화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어린 시절에 가장 힘이 없었던 그때 그 내면의 화를 표출할 수가 없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나를 가장 사랑해 줘야 될 아빠가 그렇게 술 드시고 오면은 때리고, 그리고 또 엄마도 맞고 하다 보니까 그 긴장 속에서 엄마도 아무래도 우울증이 있으시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 좋으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도 자식들한테 좀 살갑게 예쁘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쌀쌀맞게 대하고, 거기다가 또 지금 질문하신 말갈량이 하양님은 아빠를 닮았다고 미움까지 많이 받으셨죠.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아빠한테 맞고 또 보호해줘야 되는 엄마는 쌀쌀맞게 대하고, 거기다가 내 죄도 아닌데
또 아빠를 닮았다고 엄마한테 더 미움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에 분노가 많이 쌓였을 거예요. 그렇게 쌓인 분노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때, 그리고 내 안에 이런 분노가 있다는 걸 내가 다스려주고 보호해주고 위로해주지 못할 때 나도 모르게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들한테 분노가 나간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랑받지 못하고 아프게 상처받았던 내 그 어렸을 때의 내 어린아이 자아를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게 된다면 좀 더 상처에서 벗어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네, 가필드님 반갑습니다. 통통사양님 안녕하세요. 네, 그때의 나 자신을 먼저 봐야죠. 그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맞으면서 얼마나 무섭고 아팠겠어요. 아무도 날 보호해주지도 않고. 구미호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방송 상태가 고르지 않아서 30분 늦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처음에 들어오셨던 분들 속상하게 나가신 분들이 몇 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해요. 네,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엄마나 아빠한테, 저도 사실 엄마한테 아빠 닮았다고 구박을 좀 받았어요. 저희 엄마가 아빠한테 졌었거든요. 아빠가 좀 더 힘이 세셨는데 엄마가, 제가 뭐라고 엄마한테 하면은 저 아빠 닮아가지고 굉장히 고집 세고 애가 독하다고 그러면서 저희 언니는 엄마 닮아서 되게 착하다고, 그 말이 굉장히 상처가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이제 다 커서 엄마 나한테 어렸을 때 왜 그랬어? 그랬더니 엄마가 웃으면서 나 그런 적 없다고 오리발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엄마가 나 아빠 닮았다고 막 미워했잖아. 그랬더니 그때는 아빠하고 부부싸움에서 엄마가 화가 나서 그랬나? 근데 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는 거예요. 원래 당한 사람만 기억해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당해서 막 이렇게 막 힘들고 막 그랬던 적 있지 않나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엄마한테, 여러분들도 한번 엄마한테 억울했던 것들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요, 대체로 기억 안 난다 그랬던지 아니면 저를 면박을 줄 때도 있어요. 뭐 그런 걸 여태까지 기억하냐고, 너 애가 되게 성격 이상하다고. 그런 경우도 제가 종종 엄마한테 얘기를 듣고 근데 얘기할 수가 없다, 정말 억울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엄마가 기억 안 난다고 했을 때 엄청나게 억울했어요. 그래요? 네.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어렸을 때 엄마가 네. 동생들한테만 맛있는 거 주고 저한테는 안 줬거든요. 그래서 동생들한테요? 근데 이제 엄마는 너한테도 똑같이 줬다고 면박을 주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난다고. 네. 그래서 엄청 억울했습니다. 왜 이 세상의 엄마들은 그렇게 기억을 하지 못할까요? 왜 아이들은 기억을 하고 엄마들은 기억을 하지 못할까? 보면요, 가해자는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피해자는 꼭 마음속에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네. 가해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먹는 걸 좀, 우리 엄마 이거 보고 계시면 안 되는데. 먹는 걸 좀 편애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제 동생은 이렇게 마르고 저는 좀 통통하고 잘 먹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먹을 게 있으면 동생 거를 몰래 이렇게 남기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너무 서럽고 너무 슬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먹는 걸 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엄마는, 제가 그 먹는 거 엄마 왜 그랬어? 그러면 그때는 기억이 안 난다거나 그러지도 않고요.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때 얘기를 하면.
그래갖고 제가 좀 가슴에 그 한이 있어서 제가 먹는 걸 참 좋아한답니다. 맛있는 거 보면 좀 이렇게 눈이 띵 해갖고 제가 좀 먹으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이 있나요? 네. 네. 정신과에도 정작 와야 할 사람이 안 오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온다고, 네. 아, 그런 경우들 많이 있죠. 저도 그 상담을 하다 보면, 가해자는 오지 않고요. 상담에 오시는 분들은 피해자들이 와요. 그래서 피해받고,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정신과에 정말 그런 사이코패스 같은, 소시오패스 같은 그런 분들이 와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정작 오지 않고, 그분들한테 상처받은 분들이 그 상처로 인해서 마음의 병이 들어서 정신과에 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한테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대체로 가족이나 배우자, 형제들, 친구들한테 상처받고, 참 가까운 사람들한테 상처받는 거 너무 아프죠. 그렇게 상처받고 그 상처로 인해서 마음의 병이 들어서 와서 심리치료를 받곤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로를 해주다 보면은 아무래도 약자한테 마음이 많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가해자들도 한편으로 보면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가해자들도 피해자이기도 해요. 보통 학교 폭력이라든지 가정에서 폭력이라든지 결혼에서 폭력이라든지 이 폭력의 가해자분들이 어떤 분이신 줄 아세요? 어떤 경험을 했던 분이실까요? 그렇게 똑같이 네. 당했던 사람. 맞아요. 그렇게 그 가해자인 분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폭력을 당하시고 부모님한테 폭력을 당하시거나 왕따 경험이 있거나 그런 분들이 또 내면에 분노가 쌓이고 그 풀지 못한 그 원한 그런 마음의 응어리, 상처로 인해서 또 다른 가해자가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나한테 어려운 사람이 있다, 뭔가 좀 나한테 잘 못하고 나를 좀 해코지를 한다든지 좀 부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을 때 너무 미워하거나 상처만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좀 상대방을 보는 그 넓은 아량을 갖는 것도 참 좋겠어요. 구미호님이 네. 질문 들어왔어요. 얘기해 주세요. 제 지인 중 직장에 다니는 30대 초반이신 분이 있는데 네. 직장 다니면서 눈치를 많이 보고 행동이나 말에 너무 신경이 쓰여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뭐라 하는 사람도 없는데 너무 눈치를 보는 것이 싫다고 하세요. 네, 눈치 보는 거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이렇게 눈치 많이 보시는 분? 저요. 아, 어떨 때 이렇게 눈치가 많이 보이세요? 뭔가 다 같이 있을 때 질문할 때. 아, 질문할 때 내가 질문을 딱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뭔가 혼날 것 같은 기분? 아, 혼날 것 같은 기분. 또 눈치 보시는 분? 저도 있어요. 아, 어떨 때 눈치 보세요? 저도 이제 질문을 할 때 눈치를 좀 보는데 이 질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도 되고 눈치도 보고 하는 것 같아요. 질문을 하면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질문을 하면 네. 이런 질문을 왜 했냐고 편박을 줄 것 같아요. 맞아요. 나는 그렇구나. 오히려 헛되지라면서 무식한 질문 하냐고. 예. 다른 사람들이 아는 네. 거 질문한다고. 왜 무식한 이것처럼 나의 경험에 의해서 그 좋지 않았던 경험,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했을 때 뭔가 좋지 않았던 경험을 했다든지 아니면 엄마나 아빠, 그 양육자한테 많이 혼나면서 자랐다든지 아니면 뭔가 내 마음대로 내 의견을 제시했을 때 좋지 않은 경험을 했다든지 이런 경험들로 인해서 눈치를 보게 돼요. 그게 트라우마라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때 그 깜짝 놀래고 상처받았던 그 감정이
편도체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렇게 편도체에 저장이 되고 나면 그 트라우마의 감정은 시공간을 초월한다 그래요. 시간이 지나고 공간이 다른 공간이 돼도 또 그 두려움이 내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질문을 하면 뭔가 혼날 것 같고, 사실 나는 이제 그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 내가 뭔가 얘기했다가 혼났던 아이가 아닌데도 다 자라서까지도 내가 얘기하면 뭔가 혼날 것 같은 그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리고 또 뭔가 어렸을 때 그렇게 내가 뭔가를 표현했을 때, 나를 표현했을 때 이렇게 핀박, 면박을 받았던 그런 분들은 다 자라서 이제 그런 위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나를 표현하고 나를 얘기했을 때 면박을 받을까봐 얘기를 못하고 다른 사람 눈치를 보곤 한답니다. 저희가 자라면서, 저희가 살면서 늘 듣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세 글자인데. 뭐가 낫다. 자존감. 우와! 네, 맞았어요. 네, 자존감. 자존감이라는 세 글자를 저희들은 정말 많이 듣고 자라요. 너는 뭐 자존감이 부족하다, 너는 저 사람은 자존감이 높다, 뭐 자존감은 낮은데 자신감만 뭐 만빵이다. 자신감과 자존감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자신감은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에요? 맞았어요. 네. 그래서 자존감이 부족할 때 자존감, 나를 존중하는 마음.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자존감,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 부족할 때 사람들 앞에 나가서 얘기를 하기를 겁내하고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된답니다. 내가 나를 감싸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게 될 때 어디든 나가서 당당하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활동할 수 있겠죠? 자존감이 높아지는 방법이 있나요? 자존감이 높아지는 방법. 사실은 인간의 자존감은 누가 좀 이 자존감을 올려주고 내려주고 하는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자기 자신? 가족. 부모님. 네. 사실 인간의 자존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분들은 양육자예요. 그래서 양육자의 지지가 탄탄하게 애착 경험이 아주 건강한 애착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존감이 높아요. 처음에 태어나서 임신해 있을 때 엄마가 나를 참 예쁘다 사랑해 주시고 엄마 아빠가 굉장히 바라는 아이였고, 그러고 아기를 낳았는데 너무 이쁜 우리 아기다 해서 그냥 내 존재만으로도 사랑받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그러는데도 그거 다 치워주면서 너무 예뻐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 안 좋은 일을 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고 그래도 엄마나 아빠 양육자분들은, 가족들은 늘 사랑을 해줬죠.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분들은 자존감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지지 기반이 약하신 분들이 자존감이 약하게 되는데, 내가 엄마 아빠를 고르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엄마 아빠, 내 가정 환경을 고르는 건 아닌데 내가 좋지 못한 가정 환경이 있어서 자존감이 낮아졌다. 그러면 내가 평생을 양육자 분들한테, 우리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못 받았으면 아까 그분처럼 아빠가 때리고 엄마는 쌀쌀맞게 굴고 그래서 내가 사랑을 못 받았으면 난 자존감 없이 평생을 살아야 될까요?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라도 올려야죠. 네, 이제라도 올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라도 자존감을 올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본인을 잘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네, 본인을 잘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 또 자존감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찾아봐요. 자존감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찾아봐요. 네. 그죠? 지금 자존감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죠. 심리꾼이를 찾아본다. 알았어요. 대단한 대단한 대답이에요. 네, 심리꾼이를 찾아본다. 야, 멋진 분이 저기 앉아 계세요. 이러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한바탕 웃고, 저는 또 이렇게 올라가고, 내 스스로가 보통 사람들이 어떠냐면, 내가 이쁨을 못 받고 자랐는데, 그렇게 이쁨을 못 받고 자란 분들은 커서 내가 나를 스스로 예뻐할 생각을 못 하고요. 다른 사람한테 예쁨을 받으려고 또 무던히도 노력을 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눈 한 번 이렇게 흘긴다든지 뭐 안 좋은 소리를 한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전전긍긍하면서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거기에 전전긍긍하기 전에 내 스스로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나를 존중하고 있는가? 가만히 돌이켜 봤을 때 내 안에 그렇게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상처받게 했던 그 부모님들, 그 가족들, 그 좋지 않은 분들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같이 살고 있어요. 그분들을 다 훌훌 벗어내버리고 내가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마음에 들어 할 때 자존감을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네. 박시주님 질문 들어왔어요. 네. 어머니가 트라우마, 상처에 대한 똑같은 주제를 자주 몇 년 동안 말하는 상황인데 네.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 똑같은 트라우마를 계속 몇 년 동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한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미해결 과제라는 거예요. 저희가 친구들하고 계속 있는데, 제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한 친구가,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중학교 3학년 때 내가 1,000원 빌려달라 할 때 돈 없다고 안 빌려주고, 제 딴애랑 떡볶이 사 먹으러 갔잖아. 나 그때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아? 그랬어? 근데 또 좀 있다가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또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너 중학교 3학년 때 내가 1,000원 빌려달라 그랬는데 또 그 얘기 또 하는 거야. 너 딴 애랑 떡볶이 사 먹으러 갔잖아. 그래, 그랬어. 근데 얘가 이제 커서 애기도 낳고 다 컸는데 지금도 만나면 술 한잔 살짝 하거나 그러면 그 얘기를 또 해요. 너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왜 뭐 어쨌는데 내가 뭐 그래 미안해. 왜 그걸 여태까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막 그랬더니, 얘가 나도 몰라. 너만 보면 이렇게 잘 놀다가도 속상해지고 그때 생각이 나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이 아이는 나한테서 그 마음을 풀지 못했구나. 그때 이 아이가 상처받았구나. 그런데 그걸 내가 풀어주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 아이한테 그때의 사건이 미해결 과제가 돼버렸구나. 그걸 제가 딱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 그날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요. 그때 사실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그때 네가 너무 상처받고 힘들었겠다. 네가 그때 1,000원이 뭐 때문에 필요했는지 내가 물어보지도 않아서 너무 미안해. 그랬더니 걔가 그거 진짜 필요했던 거야. 막 그거 있었어야 됐단 말이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날 굉장히 진지하게 그 친구한테 사과를 하고 나니까 그 친구가 그 다음부터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와. 미해결 과제가 풀린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주변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혹시 없나? 살펴보면 한두 명 있을지도 몰라요. 있을 것 같아요. 네.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한다는 건
그분한테 제가 제대로 된 사과를 안 했던지 뭔가 나로 하여금 상처받은 거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그 같은 얘기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같은 얘기 하는 분들한테 아우 징한 인간 하여튼 저 인간 아주 징해 너 비논리 하냐 이러면서 욕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상처를 좀 바라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비슷한 주제로 그러면은 막상 그때 그 상황에서 네. 상대방을 저한테 사과하고 이제 받아주고 했는데 네. 다시 똑같은 주제로 그 사람한테 막 핍박하고 막 이렇게 떠오르는 거는 좀 안 좋은 건가요? 그게 사실은 그 상황을 제가 확실하게 모르니까 대답해 드리기가 애매할 수도 있지만 제가 대답을 해드린다 그러면 나는 사과를 했다고 했지만 그 사과가 상대한테 흡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트라우마로 남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사과하거나 이런 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분이 계속 그렇게 같은 얘기를 반복하면서 나를 핍박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누군가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나를 핍박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설득을 하려고 그래요. 아, 그때 그게 아니었어. 그게 아니라,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어. 그럴 필요 없잖아. 이러면서 설득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되도록이면 설득하는 것보다는 그때 그분이 아팠던 마음을 충분히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인정해주는 걸 먼저 하시는 게 좋으세요.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 마음을 충분히 다뤄줬을 때 그 미해결 과제가 없어져서 나를 핍박하는 게 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통통샤이님이 질문을 네. 하셨는데요. 네. 제 지인 중에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한테 배신을 당했어요.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라고 하시고. 진짜 결혼을 약속한 남자한테 배신을 당했다니까 나도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진짜 이거는 정말 그 남녀 간의 문제는요. 정말 그 남자하고 여자밖에는 모르거든요. 정말 주변에서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부부지간이나 남녀 간의 문제는 두 사람밖에 사실 몰라요. 그래서 가장 참 조언해주기가 어려운 문제가 남녀 간의 문제예요. 부부 상담을 오시더라도 부부 상담을 오셔서 상담을 이렇게 받으면 정말 서로한테도 상대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서로가 정말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부부를 또 그 커플을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랬을 때 그분이 결혼을 약속한 분한테 그렇게 결혼을 못하게 된 건 사실 어떤 상황인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다행히 그분이 또 친구한테 많은 이야기를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또 그 친구분조차도 왜 내가 이렇게 결혼을 못하게 됐는지 모를 경우도 있고요. 그랬을 때 사실 두 분의 관계에 대해서 뭔가 조언을 해주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그 상황, 그냥 이분이 결혼을 하려다가 못하게 된 거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그 아픈 마음만 함께 옆에 친구분이 있으면서 위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가필드님도 네. 결혼에 관련한 질문 주셨는데 네.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꼭 하면 좋은 것이 무엇인가요? 심리상담센터에서는 어떻게 진행하는지요? 우리나라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부부교실이라든지 아이 낳기 전에 그 부모교실이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저도 좀 많이 안타까운데 요즘은 심리상담센터에 커플들이 좀 자주 오세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예전에는 그 커플 상담을 어떤 분들이 했냐면 잘 사귀다가 이렇게 좀 어렵게 된 분들이 상담을 했는데 요즘에는 어렵게 되기 전에 상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다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심리평가를 해서 그 심리평가로 인해서 야, 너는 이런 인간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뭐, 분석을 한다기보다는, 그 사람을 좀 더 많이 이해하기 위해서 심리평가도 같이 하고,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결혼 앞두고 또, 상대의 집안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도 있고요. 요즘은 지혜로우신 분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결혼을 앞두고 사비를 들여서 그렇게 심리센터를 찾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 나라에서 좀 기관이나 나라에서 그렇게 부부교실이나 특히 또 부모교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부부들이 부부교실까지는 뭐 교회라든지 이런 종교기관이나 이런 데서 좀 그런 교육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받았는데 또 부모 교육을 몰라서 아이를 낳으면서 굉장히 또 어려워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 교육과 부부 교실은 꼭 받으시고 예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그 말하시니까 네. 좀 생각이 난 게 네. 요즘 연인들은 네. 서로 소개팅을 연인 되기 전에 소개팅을 하잖아요. 네네. 그 소개팅을 하기 전에 서로 MBTI를 물어보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MBTI 성격 네, 검사. 네. 그래서 네. 이게 되게 요즘에 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뭐 무슨 유형이랑 무슨 유형은 좀 잘 맞고 어떤 유형이랑 어떤 유형은 완전 파국이고 이렇게 네. 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가 있어요? 네. 네. 파국 뭐 맞다 이런 표가 네, 있어요? 네. 그런 표가 야, 그거 좀 위험하다. 근데 이제 그런 표를 기준으로 네.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사람들은 네. 심리학을 잘 모르는 네, 사람들은. 네.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이 사람이 나랑 잘 맞을 것 같은지 아닐 것 같은지를 판단을 해서 네. 소개팅을 그걸로 거절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예전에 저랑 같이 박사했던 같은 과에 그 원장님 하시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따님이 그걸로 파혼을 하신 거예요. MBTI로. 그래갖고 저도 진짜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좀 너무 좀 편협돼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성격 검사라든지 심리 검사 같은 거는 정말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굉장히 많이 풀밭대리라 그래서 한 10종류 정도 그 정도를 다 다양하게 검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소견서를 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성격 검사 하나 보고 또 그렇게 근데 소개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처음에 아예 선택을 하는 경우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뭐 재미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어쩌면 그런 걸로 인해서 정말 좋은 그 배필이 될 수 있는 하늘이 내려주신 사람을 놓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좀 생각도 들지 않을까요? 선생님은 젊으니까 어떠세요? 그렇게 MBTI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반반인 것 같은데 그거를 보고 진작에 나랑 안 맞으면 차단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면서도 네. 또 한편에는 그 만나보기 전까지는 모르지 않나? 이런 생각. 근데 저 개인적인 견해로는 맞는 사람하고만 나하고 성격이 잘 맞는 사람하고만 만나면 그 갈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그러지? 뭔가 그래도 친구도 그렇고 저희는 지금 시대는 선택권이 굉장히 많은 시대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희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못 모르고 그냥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친구도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정보가 너무 많고, 저도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지만, 정말 유튜브를 보면은 내가 알고 싶은 모든 정보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걸 아는 게 병인 것 같아요, 요즘. 내가 너무 좋은 것만, 나한테 맞는 것만 이렇게 골라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뭔가 안 맞는 거라든지, 뭔가 갈등 상황이라든지, 뭔가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그거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그러실까요? 편하게 가고 싶은가? 남녀 간의 관계만 놓고 보면 사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사람만 만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갈등이 생겼을 때도 또 그 갈등을 해결하는 연습도 해보고 또 막 사람들끼리 엎치락 뒤치락 막 뒹기는 것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아요. 네. 친구들하고 진짜 성격 안 맞아서 엄청 싸웠던 친구 있지 않으세요? 그렇게 싸워도 나중에 더 친해져요. 맞아요. 치고받고 싸우는 친구랑 더 친해지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지금은 그런 마음이 별로 없는데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막 자기 주장이 너무 센 애들 보면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아이들하고 쭉 있는데 뭔가 자기 주장이 너무 세고 자기 얘기로 굉장히 많이 하고 막 애들을 좀 조종하려고 그러고 그러는 아이를 보면은 되게 거부감이 일어나서 걔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싫어했던 애가 한 명 있었어요. 소장님도 뭔가 자기 주장이 엄청 강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저희 아버지가 주장이 굉장히 강하셔서 별명이 김일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그냥 너희들은 어른이 시키는 대로 해. 뭐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은 몰라도 돼. 공부나 열심히 해. 이러면서 제가 자랐어요. 그래서 뭔가 나를 억압하거나 저를 이렇게 좀 주장이 강한 사람을 보면 굉장히 싫은 거예요. 거부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자기 얘기만 하려고 그래서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냥 그런 사람들은 제가 가까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아이를 제가 싫어하고 그냥 그 아이가 옆에 오면은 잘 얘기도 안 하고 괜히 얼굴 좀 붉히고 좀 싫은 티도 내고 저도 그러고 보니까 자기 주장이 강했네요. 싫은 티를 제가 냈어요. 싫은 티를 내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걔가 저한테 좀 싸움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재수 없다고. 야, 너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그러는 거예요. 라고. 나도 너 재수 없거든? 나는 너 좋은 줄 아냐? 막 이러면서 이렇게 싸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가 되게 괜찮은 애인 거예요. 그냥 얘가 하는 얘기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남자 형제들만, 오빠들만 있어갖고 되게 예쁨을 많이 받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 그냥 남자같이 자란 아이래요, 자기가. 대체로 보면 남자 형제들만 있는데 막내로 딸이 있으면 얼마나 예쁨을 받겠어. 근데 나는 아니야. 나는 구박받고 난 맨날 맞았어. 그래서 자기가 좀 행동이 거칠고 말이 거칠은 게 습관이 됐대요. 근데 자기는 너무 여성으로서의 그 여자로서의 대우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진솔하게 하는 그걸 보면서 그 아이하고 굉장히 친해졌던 기억이 나요. 엄청 솔직한 친구였던 것 같네요. 네,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 진심으로 자기 얘기를 하면 진심이 느껴지면서 사람 간의 그 친숙함, 친함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어쩌다 보니 제일 많이 싸웠던 친구와 친해지니까 어떠셨어요? 정말 그 친구랑 친하게 지냈고, 그런데도 친하게 지내면서 중간중간 싸우지는 않았지만 좀 대립이 좀 됐어요. 그렇게 대립이 될 때마다 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친구도 얘기하고 이제 친해지고 서로를 믿게 되니까
야, 너 그렇게 세게 얘기하지 마. 그럼 나 또 거부감 느껴져. 너 싫어질라 그래. 재수없어. 막 이러면, 그 친구도, 그렇지, 내가 좀 그렇지. 이러면서 서로 좀 상대한테 맞추려고 나중에는 노력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음, 네. 저희 아빠가요, 아유, 제가 아직까지도 저희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부르네요. 김일성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연세도 많이 드시고, 아빠 사랑해요. 저 지금 아빠 사랑해요. 네. 그래도 아빠가, 되게 주장이 강했던 건 인정을 해주세요. 지금이라도. 아까 올라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있는데 네. 그 아이들이 싸우는데 네네. 3명이래요. 근데 이제 장난식으로 네. 서로 욕하면서 싸운다 하더라고요. 네. 욕을 쓰면서. 아, 근데 아이들이? 이게 네. 엄마가 진지하게- 올리신 거예요? 네. 네네. 진지하게 막 욕하는 게 아니라 좀 장난식 같아서 엄마가 제지를 안 했다고는 하는데 네. 좀 어떻게 이럴 때 대응을 해야 될지 질문을 주셨었어요. 아이들이 몇 살이나 됐는지 궁금하네요. 그거는 안 알려주셔서 네. 모르겠는데 또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인지 남자아이들인지도 궁금하고. 근데 아이들이 싸우는데 욕을 한다. 그런데 장난 같기도 해서 이거 제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이 되시는 거죠. 네. 근데 욕을 하는 건 좋지 않잖아요. 서로한테. 그리고 욕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욕을 했는지, 그리고 그 욕으로 인해서 그냥 저희도 왜 싸운다기보다는 그냥 야 이 녀석아 막 이러면서 더 재밌게 노는 경우도 있지만, 옆에서 어머니가 보시기에 그 욕이나 이런 그런 장난 비슷한 욕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기분 나빠하고 또 누군가가 또 속상해하고 그걸로 인해서 얼굴 붉히는 아이가 있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새 아이가 다 아무 그런 상처 없고 기분 나쁨 없이 그냥 어느 정도의 욕을 해가면서 이렇게 논다 그러면 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욕에 대한 그 좋지 않은 거에 대한 정보는 주시지만 크게 그렇게 제재를 안 해 주셔도 좋겠지만, 그 세 아이 중에 한 아이라도 뭔가 그 안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다 생각이 들면 좀 어머니께서 그걸 잘 관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욕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꼭 얘기를 해 주셔야겠죠. 아이들이 서로한테 상처만 안 주면은 그래도 괜찮다는 거. 우리가 서로한테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대화는 사실 언어 폭력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욕을 한다? 그럼 욕에 대해서 서로에 대한 관계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욕 자체에 대해서도 교육을 할 필요는 있어요. 박시준님은 저는 친구들 혹은 지인분들하고 친하게 지낼 때 욕, 비하하는 농담이나 장난하면 거부감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그렇게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뭔가 이렇게 왜 욕쟁이 할머니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욕 같은 거 듣고 그러면 좀 거부감이 느껴지고 싫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좀 욕을 해야 좀 친한 게 된다는 듯이 막 욕을 좀 걸쭉하게 하시고 이런 분들도 있죠. 근데 내가 그렇게 좀 거부감이 느껴지고 그러면 그 느껴지는 거에 대해서는 부드럽게 표현을 하실 수 있어요. 사실 내가 싫은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분위기 봐가면서 표현을 해주시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대해셔도 괜찮지만 저한테는 욕은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요청을 할 수 있잖아요.
친하니까 욕, 비하, 농담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게 싫어서 절교하고 싶을 때가 있다고 답장을 주셨거든요. 아, 그래요? 아, 친하니까 욕, 비하, 농담한다는데 저는 그게 싫어서 절교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서로 협의하는 거거든요. 나는 너가 친하니까 나 너랑 친해서 나 너 욕할 거야. 때릴 거야. 근데 상대방도 그래 나도 너 욕하고 때릴 거야 하면서 막 이러고 놀면 좋아요. 근데 나는 싫어. 나는 친하게 지낼 때 욕하고 때리는 거는 싫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친했으면 좋겠어. 그럼 상대방이 내 요청을 들어줘야 돼요. 근데 너는 그래도 나는 친한 사람한테 욕하니까 나는 욕할 거야. 그러면 절교하고 싶을 때 절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협의가 되지 않게 내 주장만 하면서 친하게 지낸다라는 거는 그건 친하게 지내는 사이라고 볼 수가 없을 거예요.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러고요.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마칠게요.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사랑합니다.